12월 들어 또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번 그 위기설은 지난 4월, 8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전쟁 위기설인데요. 특히 지난 10월 22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에 우주로켓 발사는 주권국의 권리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년 초에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님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우선 한반도 전쟁 위기설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최근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많았죠. 네. 중국 전문가가 한반도 전쟁이 임박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네. 미국 정가에서는 주한미군 가족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번에도 일본 언론들이 또 위기설을 많이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네. 그동안 미국으로서는 누적된 게 많죠. 북한이 계속 거듭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경고만 해왔고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된 것이 많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또다시 위기설이 유포되는 그런 배경이 된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들도요. 네.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쯤이 되면 북한이 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을 저지르고, 이번에는 미국도 종전과 달리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위기설이 조금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분석입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경우에는 군사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2의 6.25 전쟁은 안 된다. 특히 그 한국의 동의 없이는 군사 행동을 절대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주장들이 그 한반도 위기 극복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께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한반도의 참극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께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이 위기를 피해가나 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게 조금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그런 대륙간 탄도탄을 가지고 네.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네. 미국이 한국 허락을 얻어야 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들을 이미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게 나빠지면 소위 코리아 패싱, 네. 한국 입장을 무시하고 미국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군사 행동을 취하려 할 때마다 한국은 만류해 준다. 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더 대담하게 도발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한미 동맹 채널을 통해서 깊숙하고 엄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미국을 만류할 때는 만류하고, 네. 또 만류가 통하지 않을 때는 군사 행동이 한반도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 방안들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미국한테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네. 문제들은 깊숙한 동맹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네.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미국 사람 듣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될 측면도 있다. 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한국이 위기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떠한 또 방식으로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유감스럽게도 네. 외교적 노력만으로 우리가 가진 외교력만으로 이 위기설이나 전쟁 위기를 피하기는 어렵다. 이게 우리 딜레마입니다. 네. 그 이유는 북한 핵 문제의 최대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한국, 이 삼국 삼색입니다. 네. 이 대북 기조가 서로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을 하면서 또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협상장으로 나오라라는 것인데, 네. 그렇게 해서도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실제로 군사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미국 입장이죠. 네.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대화와 외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물으면 또 답은 그래도 대화와 협상으로만 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은 사실은 네. 우리가 보기엔 무대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사실상 방조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죠? 여기 비해서 한국의 입장은 대화와 협상은 좋지만 일단 압박을 하고,
그러나 군사 행동은 또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삼국 삼색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네. 우리가 중국을 강제하거나 미국의 팔을 비틀거나 할 수 있는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외교력만으로 이 북핵 위기를 돌파하기도 어렵고 회피하기도 어려운 이 현실적인 딜레마, 이게 오늘의 우리 처지입니다. 그러면 정말 더 비관적인데 외교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회피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된다는 그런 뭐 입장이신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전쟁 위기설을 돌파하는 거죠. 회피하는 네.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건데. 정면 돌파를 하겠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것도 정답이 아니죠. 네. 그 한반도 전쟁이 가져올 그 어마어마한 피해와 부작용을 생각하면 결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닌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너무 안일하게 너무 태평성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미국 그 하와이, 괌, 또 네. 일본 홋카이도 이런 지역에서 이 미사일 대피 훈련 같은 걸 가볍게나마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나라 아닙니까? 네. 아무런 그런 훈련도 없고, 네. 또 미국 군사 행동이 한반도 전쟁으로 비화되었을 때를 대비한다면 네. 지금쯤은 예비군 비상 점검 동원 훈련 이런 것도 사실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지금 너무 무신경하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외국 사람들 만나면 저한테 그럽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 당신들은 지금 꿈꾸고 있는가? 너무 무감각하니까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네. 전쟁 준비를 하고 국민들한테 대피 훈련 시키고 하는 것은 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 뭐 확전이든 확실한, 전쟁이든 이런 것들은 거머리와 같습니다. 네. 우리가 피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뒤따라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고 네. 대비를 해나가면 오히려 확전이나 전쟁의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죠. 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위험한 상황을 대비를 한다고 해도 잘못돼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현 정부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상황이고,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관계를 유지 발전해 왔는데요.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얼마나 그 동맹 관계에 의해서 한국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팽창주의적 부상 이걸 네. 견제하기 위해서 네. 해양 세력들과 손잡고 중국 견제하는데 이제 이렇게 견제를 하려고 하고, 그게 바로 미국이 말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거죠. 네네. 이제 한국으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해주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또 한중 관계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입지가 대단히 어렵다. 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말 전쟁이 일어나거나 유사 상황이 되었을 때 미국이 과연 우리를 군사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이게 네. 이제 관건 아닙니까, 이게. 네, 그죠? 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맹의 가치를 따질 때 네 가지 잣대를 가지고 따집니다. 네. 이제 맨 처음이 전략적 가치가 있느냐, 네. 두 번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전문가. 세 번째는 자구 노력을 충분히 하느냐. 그 자구 노력이라는 것은 당사국. 당사국이 네네. 충분히 예산을 쓰면서 국방을 네네. 잘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죠. 문제죠. 네. 이제 네 번째 문제가 양국 정부 간의 이념적 상응성, 이 네 가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다 이 가치들이 과거에 비해서 하락한 상태예요. 네. 일본이 미국의 이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진 편이고요. 네. 뭐 경제적 부분도 한국의 경제가 지금 정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변국들에 비해서 정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조금씩 저하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뭐 자구 노력,
우리 국방 예산이 GDP의 2.5% 수준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네. 그런데 그 한국처럼 위험한 나라로 꼽히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GDP의 6%가 다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보기에는 이것도 위협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념적 상응성 문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와 또 이 트럼프 정부 간에 네. 대북 기조에 약간씩 차이가. 엇박자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네. 이제 뭐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생각을 하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과연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피를 흘리면서 도와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게요. 지금 현 상황이 정말 우리가 전쟁을 회피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불사할 수도 없는 참 그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전쟁 위기 이것을 무작정 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회피할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네. 돌파할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 속에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론적으로는 제3의 방안이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네, 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네.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제3의 방안은 관리해 나가야 되죠. 북한이 핵무기라고 하는 비대칭 수단을 들고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 관리해 나가는 최상의 방법은 우리도 이 미국이 전술핵을 다시 가져오든지 아니면 독자 핵무장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핵 균형을 이루어서 네. 북한의 핵무기가 더 이상 일방적인 무기가 되지 않도록 일방적인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이론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네. 전쟁 위기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굴욕적인 전쟁 회피를 지속하는 것도 아닌 제3의 방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3의 방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전술핵 그 재반입 문제랑 자체 핵무장. 근데 그 자체 핵무장 문제는 사실 국제관계학적으로 보나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 항상 동맹국들의 핵 보유를 만류하죠. 네네. 예,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대신 핵우산을 제공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정책을 피워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동맹국인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방조하면서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중국, 러시아, 북한 사회주의 블록 세 나라가 모두 다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 장래 멀리 보면 지금 미국이 펼치고 있는 이 동맹 전략은 굉장히 중국에 비해서 열세이고 불리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런 점을 알고 네. 우리도 동맹의 핵 능력을 만류할 것만 아니라 네. 오히려 키워주면서 이 사회주의 블록에 대항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동맹 전략을 바꿔준다면 네. 그때는 뭐 한국,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협의하에 핵무장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전히 이 동맹국들의 핵 보유를 말리면서 그 대신 핵 우산으로 보호하는 이런 전략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강행하게 되면 동맹 파열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전술핵 재배치는 예를 들어서 그 동맹의 유지 발전에는 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전술핵 그 재반입 자체도 여전히 찬반이 좀 첨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뭐 저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서 장점과 단점 양쪽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단점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 국론 분열부터 일어날 것이고요. 네네. 이 사드 하나 가져오는데도 이렇게 심한 그렇죠. 분열이 있었는데 또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할 것, 뭐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또 불이익도 많이 올 것이고요. 네.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많습니다. 전술핵 재반입은 미국의 자산을 한국이 가져오는 것이고 동맹의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동맹 파열이나 동맹을 훼손하는 측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간에 합의만 된다면 네. 가능한 얘기죠. 네. 그리고 전술핵이 재반입된다면 그것으로서도 북한의 그 일방적인 네. 핵, 억제 효과. 비대칭이라고 하는 상태는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들여오는 과정에서는 중국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일단 정착이 되고 나면 네.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이 네. 함부로 이 사드 보복 같은 걸 하기가 어려워지고요. 네.
또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것이 그 미국의 코리아 패싱 아닙니까? 네네. 미국이 이 북핵 피로증에 걸려서 한국 입장을 무시하고 적당히 해결해 버리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데 네. 전술핵이 들어오면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해소하는 종합 처방이 되기 때문에 전술핵 재반입이 현실성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일단 지금은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한미 간의 정식 아젠다로 삼고 미국과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방금 전에 그 예를 들어서 사드 뭐 이렇게 도입 문제라든지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어떻게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 그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만이 아닌 한미 동맹.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드 배치 그 문제도 중국이 사실 미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항의라든지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고 정말 우리 한국에서 뭐 경제적인 그런 이제 그 비열한 뭐 보복 조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 전술핵 배치 문제도 막상 이런 이슈가 되면은 그 강대국 사이의 그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미국은 그 뭐 배제를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또다시 한국을 좀 괴롭힐 것 같은 그런 우려도 생기는 게 사실인데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안보적인 이슈를 둘러싼 그 어떻게 보면 강대국 간의 그런 뭐 패권 다툼일 수 있는데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따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예, 뭐 전술핵 재반입도 결코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네. 건 아닙니다. 네. 예, 뭐 현실성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핵 재반입 재배치 문제가 한미 간에 진지하게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네. 엄청난 지렛대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꼭 추진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 방금 지적하신 그 중국의 네. 반발 같은 것은요. 네. 어떻게 보면 전술핵 재반입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최대 난관이고 단점일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보가 저희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선을 그어야 되는데 네. 지금 한미 동맹 조약에 의해서 네. 이 한국에 미국의 군사 자산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드 같은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개입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동맹 조약에 따라서 미 군사력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할 때 중국의 일일이 결제를 맡아야 합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의 사드 보복은요. 한국과 미국의 이 동시에 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고 동맹을 침해한 겁니다. 네. 이 문제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처음부터 단호하게 단호하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분열했잖아요. 네네.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찬반,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을 중국에 보여줬잖아요. 네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선을 긋고 단호하게 선을 넘어올 때는 단호하게 네. 버티는 이런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마지막 말씀하신 정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공론이 분열되지 않고 단호한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 정말 그 공감이 되는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안보가 정말 갈수록 그런 이제 위기로 가는 상황인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가 국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시달리는 부분이 많고 어찌 보면 우리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나라의 역량은요, 국력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력 곱하기 이 전략 곱하기 의지 이 세 가지 이 곱의 합으로 곱의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국력이거든요. 국가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력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우수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또 정부와 국민이 한 덩어리가 돼서 의지력을 발휘한다면 국가 역량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네. 이런 점을 같이 명심하고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정말 한반도 전쟁 위기설 세 번째 위기설에 대해서 배경이라든지 우리 그 국민 또는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진단과 분석을 해주신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